going to walk down anyone you want, but I think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자, 이게 뭐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임기를 과정에서 뭐냐면 그 미국에서는 국회 상원과 하원이 모이는 국회에 가서 비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바이든이 가고 트럼프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트럼프가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자기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다 포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란 성동죄가 무슨 죄인가 해가지고 여전히 재판하고 있는데 당선이 돼보니까 위헌가 되는 거지. 권력이 돼보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현재 민주주의의 미국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데가 미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30년 정도 됐거든. 근데 지금 미국도 심각한 민주주의. 그래서 그거를 점수를 내린 게 있는데 우리보다도 미국이 점수가 낮아요. 33위가 돼요. 우리가 20위가 돼요. 자, 또 하나 거는 이제 아웅산 수치, 지금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하죠. 거기를 한번 봅시다.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는 군경, 총에 맞은 사람들, 휘장하게 선명한 아스팔트, 그럼에도 저항의 역사를 써나가는 미얀마 시민들.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열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복종 운동에 나타난다. 자기의 진능에서 자기의 진능에 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까지 발포하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2015년 선거를 치르고 민주화에 들어들어섰던 미얀마는 왜 불과 6년 만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걸까요? 이 답을 알려면 미얀마의 기나긴 군부 독재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1962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 이후 53년 동안 독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공화국을 해야 하는 이 집단이 공신파도 가지고 있고 은행도 있고 TV방송도 가지고 있고 군부는 헌법까지 고쳐버렸습니다. 군부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25%를 자동으로 할당받게 만들었고 군부는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군사행원에 이해하는 겁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군부에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총탄을 희생되게 됐죠. 끈질긴 저항 끝에 2015년 자유선거가 실시됐고 이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주정부는 군부가 바꿔놓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실패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군부 내에 하나의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국민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싹을 완전히 다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군부가 여러 가지 정부에 개입할 수 있는 결국 민주정부는 군부와 불안한 인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국가적 책임을 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은 정부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구성들에 지금 앞서 우리 구성도가 복제하는 권력을 믿을 수 없다. 그 시대를 꾸며온 시죠. 지금도 미얀마는 저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미얀마의 현재 상황은 뭐냐면, 얼마 전에도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저항 세력의 임시정부 같은 거죠, 옛날에. 거기에 그 강요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독립할 때처럼 일본한테 원래는 미얀마라는 나라를 쓰기 전에 버마라고 하죠. 버마. 그 전두환이 거기 버마 거기서 이제 그 폭탄 터져가지고 그 전두환이 죽은 줄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깐만 얘기 드리면 아웅산 수치라는 여사는 결국에는 몇 년 전에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금 계속 감금되고 있거든요. 사태에. 이 사람은 좀 경력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원래 버마 그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말하면은 장군, 독립 장군의 유명한 장군의 딸내미예요, 황선수 씨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어려움을 모르고 유학을 가거든요.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경제학사, 문학사 똑똑해요. 그러다가 영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버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그 군부 독재에 힘든 거를 보게 돼서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게 돼요. 결국에는 최근에 그게 자기가 대통령 같은 위치에 당선됐는데 여기는 헌법 자체가 그지 같아가지고 결국에 그 헌법을 군인들이 못 이겨가지고 뭐냐면 무슨 대통령 위에 무슨 자문위원장 뭐 이런 걸로 하다가 군인 애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해서 또 가둬놨어. 그런 거죠. 그래서 참 힘든 시기다. 그래서 오늘 나올 유명한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그냥 써놓은 겁니다. 이 책의 발췌해서 이런 사태를 2500년에 있던 이 훌륭한 이 철학자가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발췌한 내용인데 정치를 외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경 쓰고 정치를 신경을 쓰고 투표 하나도 기계적인 투표를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현재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트럼프가 아까 제가 짧게 먹다가 얘기했지만 다시 당선된 것보다 결국에 경제 그렇죠? 바이든이 가장 지금 욕먹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가자 증거하고 그 헤즈볼라 하는 거 레바논 그런 거에 어마어마한 수십 조를 갖다 놓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 많거든요. 하원 쪽도 그렇고 상원 쪽도 그렇고 그것도 망쳤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백인들 그리고 트럼프가 할 것처럼 장벽 설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넘어오잖아요. 불법인지.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소민들이 우리가 도대체 네가 해서 우리가 뭐가 좋아졌냐는 것이 예측을.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트럼프나 헤일인가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샤이 트럼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족보인 거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짓을 해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선택은 그렇게 잘못해도 그 사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 그랬을 때 플라톤이 그 국가에서 했던 민주주의를 발췌한 놈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초기부터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사진에 보이는 게 뭐냐면 현 고대 그리스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롤스로이스의 앞에 그 그릴에 따온 게 저기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죠?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고 이 그리스 민주주의의 시작은 뭐냐면 저기에 폴리스 광장에서 파르테논 신전에서 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시작된 거는 이 밑에 동네에 아고라 광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고라 광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다 폐허가 되고 없는데 그 보건도가 있어. 그 보면은 저기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저기 이제 폴리스 아까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자유롭게 토론도 했지만 여기서 그 유명한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그 정치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도 피고 또 이 나라 저 나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시장이다 보니까 물건도 팔고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 발전은 이 뭐라고 해야지 시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테네 민주주의 그 옆에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록에 보면 남아 있는데 고대 로마인들이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10명이 모이면 11가지 안건이 만들어지는 아주 피곤한 민족이라고 그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토론을 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열정적인 민족이에요. 물론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열성적인
뭔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민들로 출마됐다는 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앞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 사진이 누구냐면은 이 처음으로 이거를 만드는 민주주의가 정식적인 정치 체제로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클레이 테니스라고 하는데 유명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500인에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500인에부터 해가지고 그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체제를 형태를 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부족국가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아테네에만 왜 이렇게 모였냐면은 그쪽이 해상도에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서 25년에 30년 정도 국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사기라든지 범죄라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목소리가 많았어요. 시민들이. 그러면서 이 클레이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데모크라티아라는 그리스어로 지금의 데모크라시의 어원이죠. 데모가 뭐냐면 군중이에요. 크라티아는 정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왕이나 귀족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공동의사 결정제도, 군중이 뭔가를 결정하는 제도인 민주주의 전신인 데모크라티아라는 민주정치를 이 사람이 총시로 공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죠?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처음 제도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을 소개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된 거는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라보리아론이라는 그 지역에 BC 483년이니까 2500년이라고 할게요. 2500년 전에 라보리안이라는 데에서 지역에서 은강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통용되는 화폐가 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조직이 나눠져서 이거를 디베이트를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은강에 나온 수익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저기 양분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익을 엠빵이라고 나누자. 우리 시민들이 한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함성공조 200척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동네 지금 이란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발동하는데 거기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의 영화 300 보면은 크세스크리스라고 크세스크리스 그 왕이 나오는데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뭐 키 크게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계속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성건조를 주장했던 사람이 뭐냐면은 영화 300의 후속편에 보면은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하면 이순신이야. 유럽의 서구권에서의 뭐 넬슨 제도하고 누구하고 3대 해상 장군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면. 자, 영화 300 후속에 나왔던 실존 인물이에요. 하면은 저기 동상에 있어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주장을 한 거예요. 함성공조 200척을 해서. 근데 테미스토클레스의 의견이 먹혔어요. 그래서 200척을 건조를 합니다. 그러나서 그 200척을 건조하고 정확히 2년 후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전쟁이 거의 50년을 해요. 말을 생각해보세요. 50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 영화 300에 나온 것처럼 해상전을 하잖아. 실제적으로. 페르시아는 750척인가를 끌고 오고 얘네들은 그리스 연합함대가 250척밖에 안 돼요. 뭐 스파르타니 뭐쫙 갖고 와서 이거였는데 근데 웃긴 건 그리스 함대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거기가 이겼어. 왜 이겼냐면은 이게 그 영화에도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게 트리에레스라는 상단 노선이 이름 어렵죠 그리스어로. 근데 상단 노선이라는 게 저렇게 지금 사무장이 알려준 거 써야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3단이 이렇게 3층으로 나눠져서 노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단 노선인 거고 이건 트리에스라는 이름이고 여기에 한 척에 170명 정도 노자리가 들어가요. 거의 200명 정도의 선원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여기의 구조가 뭐냐면 맨 앞에 선수에 여기 뭐냐면 충각이거든요.
청동으로 만든 거. 요걸로 해가지고 그 더 컸대. 저 페르시아의 함선이 그 옆을 때려 박는 거예요. 이걸로. 박을 때 어떻게 박겠어? 무슨 힘으로? 그때 모터가 있겠어? 야마하 모터가 있겠어? 노자비가 이 170명의 노자비가 막 치겠지. 그래서 막 박아가지고 그거를 침몰시킨 전략을 해서 그게 무슨 전략이 있더라고 해상적으로. 그걸로 이긴 거예요. 3분의 1의 병력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없어 보여요. 돈이 없어 보이죠. 그때 그리스한테도 계층이 딱 세 가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돼요. 첫 번째는 왕 있고 귀족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뭐 농민 있고 뭐 상민 있고 뭐 저기 뭐 이렇게 있고, 맨 밑에 테테스라는 제 하층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김으로써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그게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돼, 월급. 그러니까 얘네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터지면은, 자, 당시에 당연히 말이 있겠지. 근데 말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자기 걸 타고 나가는 거야. 갑오신이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애들은 기병을 가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애 방패랑 칼 있는 애들은 기병이랑 보병을 나가고, 돈이 없는 애들은 아예 그냥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테테스로 인해서 대단한 그 살라미스전에서 우승이 아니라 전쟁이 이기면서 갑자기 이 계층이 확 부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 어깨 올라가니까 나도 좀 이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 했는데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서 그리스 아테네의 지초적 민주주의가 시현된 게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계층들, 하층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딱 타이밍이 맞으면서 그리스 민주주의가 딱 확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밌죠? 그죠? 표정 재미없어 보이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네다섯 가지를 찾으면, 우리 노조로 말하면 가장 큰 결정기구가 총회적으로 여기도 에클라시아라는 그리스어로 하는데 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대간부회의처럼, 그리고 정치권의 국회처럼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대의원 같은 대표, 국회 같은 대표를 뽑아가지고 소수 회의를 하는 거를 500인이라는 보궐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지혜자 같은 역할을 하는 집정관은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사법적 판단하는 법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보면서, 아, 이거 어디서 들여다보고 이거 뭐 금속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유럽인가 어딘가 현세가 일사스 시대인가 무슨 화가가 저 사람들은 페리클레스라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아주 부흥시켰던 총 사용단 정도 되는 출신 페리클레스라는 지도자예요. 그거를 상상도로 저렇게 미래를 했겠다라고 상상해놓은 그림이에요. 보면은 에클라시아에서 미네라고, 여기서는 매년 40회를 했어요. 근데 40회면 한 달에 얼마에 몇 번이야? 3.33 정도 되거든. 12일 나오면. 그러면 4번 한다고 치고, 그죠? 사수 약하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한 거야. 내가 운영이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4만 명이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 유적을 내가 그림을 안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사진을 보면은 그냥 없어. 돌기둥 3개만, 아니 돌계단 저 3개만 있고 그 유적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벌판이야. 거의 모이는 거야. 4만 명이. 모이는 거야. 생각을 해봐. 매주 4만 명이 모였다 생각해봐. 근데 실질적으로 4만 명 모이는 거는 회기마다 했고 너무 많이 빡세니까. 그래서 한 회기를 정해가지고 안건에 따라서 5,000명에서 6,000명. 어떤 학자는 6,000명이 정복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0명 하는데 한 5,000명, 6,000명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자유토론을 하고 당연히 표결에 붙여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다수의 원칙.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 많이 나오는 그 찬성하는 그거에 하고 그 반대했던 사람도 그거를 따라주는 다수결의 원칙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뭐 뒷전지 위험을 보였다는데 그 다음에 보는 내용에서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발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민회를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하겠지만 여기서 그 안건쳐야 할 거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봐요. 아무리 그 잘 정리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아테네 나왔던 그 정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울 제도라고 지금 우리 말하면 학관 제도 같은 거 500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 기능을 하는 거죠. 10개 부족에서 50명씩 뽑는 거예요. 근데 이 뽑는 게 임기 1년. 어디서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 막 우리가 그거 따라가잖아. 임기 1년이에요. 근데 선출제가 아니라 선거가 아니라 다 추첨식을 해요. 100%. 그래서 이 지금 현 그리스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어디 박물 가면은 제비 뽑기 장치가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 시절 썼던 게 2초를 썼던 게 그거를 제가 추천했던 거를 영상 보여드릴게요. 흔히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되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회를 포함해 평의회, 집정관, 법정 모두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시장과 법정 입구마다 빠지지 않고 설치되어 있었던 유물. 이 유물은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제비뽑기 장치입니다. 시민들은 이 장치의 오른쪽 가로등에 각자의 이름표를 넣습니다. 다음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을 섞어 왼쪽 수직반으로 떨어뜨립니다. 검은 돌 사이에 흰 돌이 멈춰서면 그 줄에 이름표를 넣은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죠. 근데 전제 조건 같은 게 있겠죠. 뭐냐면 추천을 했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제도들이 이제 실천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그 정신을 보면 아테네 민주의 핵심이 제 보기 추천되는 폴리스 구성 모두가 번갈아가며 중요한 나라 일을 맡을 수 있는 땡땡땡땡땡 5글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뭐겠어요? 자,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자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지혜도 보면은 좀 대의원들이랑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로 이 선출되는 것들을 그렇게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 자,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손가락 지금 뭐 버큐도 아니고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뭐야?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1787년도에 한참 후에 자크로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상상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그린 게 그냥 전해지는 것 뿐이에요. 실제는 몰라. 소크라테스가 하여튼 독배를 받고 죽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고 독배를 맞고 죽는 거고 이 사람이 가장 아꼈던 플라톤, 자기 제자,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고 여기에 손을 들면서 빠바야고 나간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 악천, 부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죽었는데 사실 좀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죽은 게 어디서 죽였느냐? 바로 디카스테리아라는 그 그리스 민주주의의 법원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디카스테리아 법원에서는 특이한 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 상권 분립의 어떤 법원의 그거랑은 완전히 틀려요. 지금은 누가 판결을 냅니까? 판사가 내리죠. 당시에 판사도 있었어요. 이때도 2500년. 근데 판사는 어떤 그 의장 역할을 할 뿐이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판결하는 사람은 배심원, 검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어요. 근데 실적 그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내린 건 배심원입니다. 배심원이 몇 명으로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 보면 자, 소크라테스가 뭘로 기소를 당하냐면 제가 그때 술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화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상대방을 기분이 더럽게 나쁘게 만드는 화법이에요. 너 왜 그거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네가 생각한 게 뭐야? 끝까지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환시켜주는 교정시켜주는 그런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도 되게 못생겼대 소크라테스가 추남이에요. 막 대머리 다 까지고 짱하네가지고 뒤뚱뒤뚱 근데 왕한테도 치련하고 시민들한테 치련하고 군인한테 치련하고 보니까 미움을 받고 있는 시기 질투. 그래서 기소를 나가는데 첫 번째 기소 내용은 뭐냐면 너는 그때 이제 신탁정치라거든요. 신한테 300영화를 보면 신한테 뭔가 그 신탁녀가 있잖아. 신한테 막뭐 마약하고 여자한테 뭘 받고 귓속맞고 내려가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전쟁하자 막 이러잖아. 그래서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제사도 지니까 소크라테스가 신을 부르게 1차 기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그 신을 부인하면서 돈을 받고 젊은이들을 현혹했다. 두 가지로 기소를 당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해요. 지 스스로. 그래서 1차 판결은 뭐냐면 유무죄를 하는 건데 280대 220 유죄가 280, 무죄가 220이야. 60표 차이로 유죄를 받긴 받는데 그렇게 근소한 차이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근데 2차는 뭐냐면은 그 형량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냥 대가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이러고 하면 벌금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거기 뻣뻣이 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막 칭찬하고 자화자찬해요. 그래서 몇 표가 나냐면 360대 140으로 해가지고 사형으로 죽여버려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역사는 2500년을 전체로 봤을 때 현재까지 했을 때 가장 잘못된 어떤 그 그리스가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사건을 두 가지 보거든요. 하나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정말 대단한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군중의 애매한 그 결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하로 히틀러. 여러분 생각하는 히틀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탱크 끌고 반주 갖고 들고 총 들고 국회의사당 가서 국회의원들 협박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저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 죽여야 된다. 이거 다 지금 우리 때문에 유대인 때문입니다. 모든 걸 선전선전 포퓰리즘 해가지고 순전히 그거를 정식적인 표에 의해서 나치당을 해가지고 총독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자 이런 법원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이런 법원 제도를 봤을 때도 참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게 항상 옳은 결정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 디카스테리아 법원의 배심원들도 추천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속설을 보니까 이 디카스테리아 법원에 나와 있는 사람 배심원들이 거의 노인네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일당이 하루 노동을 해서 받는 일당보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소일거리, 노인들의 복지제도처럼 이 배심원 제도를 썼다라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앞에 보이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도편이라는 건 뭐냐면 도자기, 흙으로 빚은 도자기에서 떨어져 나간 걸 뭐라고 그래? 도편이라는 거지. 토기에 떨어져 나간 걸 도편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무슨 제도가 있었느냐?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 도편에다가 추방당할 인물을 써가지고 6,000표 이상이 넘으면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해요. 이걸 받는 이유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으나, 이 역사에 따르면 이 도편 추방제로 추방한 인물이 1년마다 2월달인가 1월달에 한 번 하는데 딱 11명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썼던 이걸 오스트라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이 도편의 저 이름이 뭐냐면 테미스토클레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까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거를 그리스 연합대를 끌어가지고 승리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죠. 그 사람도 찍혀가지고 여기에 이름 적혀가지고 10년 동안 추방을 당했습니다. 네, 그 11명 중에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아테네 탄핵제도입니다. 그래서 독재 출현을 막는 그런 제도인 거지. 6,000표 이상이 나와야 그렇게 추방하게 된다. 그러나 한 11년인가 10년하고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인 숙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야, 이거는 영 아닌 것 같다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의 4가지 민회, 법원, 보홀제도, 도편 추방제 집정관을 볼 필요 없고요. 같이 선출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테네 민주주의가 150년에서 200년이 계속 갔다. 근데 내가 계속 찾아보니까 기껏해봤자 80년 정도밖에 안 됐어. 이게 쭉 민주주의를 체제 유지하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찾아봐도 계산 아무 때나 봐도 한 80년밖에 이게 번영을 못 누리고. 자,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처음 있으면 끝이 있겠죠?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나오면서 그리스의 아테네 민주주의가 쇠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페리클레스라는 그 정치 지도자인데, 이 사람에게 잠깐 해주면 정치적인 그 명문 있는 감 출신이긴 한데, 이 사람 직위가 뭐냐면은, 직책이 뭐냐면은 뭐 집정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행정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까 추천제라고 뽑지만 군인 총사령관 스트라테고스라는 그 직위가 있었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민회에서 선출을 뽑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달변가예요. 싸움도 잘해, 악도 잘하고 아주 교육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은 이 군중을 시험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스트라테고스가 임기가 1년이거든요. 15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미 후보예요, 이 사람.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 때문에 세탁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너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짜증나잖아. 물어보고 뭐 대화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막 가부 동수 물어보고 막 이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페리클레스가 나오는데 30주에 사람들이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페리스가 되니까 왜 이렇게 빨라 보이지? 그러니까 점점 더 권력이 몰리는 현상입니다.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다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는 것 같은데 독재 비스무리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재자가 나오고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군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몇몇의 리더들, 그 옆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붙으면서 귀족적, 몇몇의 엘리트주의로 만드는 그 정치체제로 변질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역사를 평가하는 거고, 이 그리스 아테네 전쟁에서, 그리스 아테네 역사,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앞에 전쟁이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전쟁이 있는데, 앞에 전쟁은 아까 얘기했던 살라미스를 했던 페르시아 전쟁이고,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 마하기 때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미국과 중국처럼 그리스 아테네가 미국이면 또 하나의 세력이 중국이 뭐냐면은 스파르타였어요. 스파르타와 거의 40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 결국에 스파르타가 이겨요. 전쟁을 말이 40년을 했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기도 했지.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제도가 점점 더 쇠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환경도 그렇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졸고 있어서 잠깐 멈추시죠. 잠깐 쉬십시오. 자, 이렇게 그리스 민주주의의 특징들을 보고 쇠퇴하는 걸 보는데, 자, 여기서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렇지만. 그래서 이 펠레폰네소스 등에서 뭐 스파르타하고 격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 마케도니아 출신이거든요. 마케도니아는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온 국가죠.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스파르타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더 가면 고대 로마 애들이 다 접수를 해버려요. 그게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처음에는 어떻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모든 제도들이 시작을 하지만 이 현상을 보면서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고 또는 이제 그런 소크라테스 죽음도 보면 군중들이 그 배심원들이 잘못된 결정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환멸을 느끼면서 야 그건 이게 와요. 바로 이게 아테네 민족을 가야 옳은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뭐 어떤 국가 체제가 맞는 것이냐는 주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 소크라테스의 가장 친애하는 가장 아끼는 그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국가원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 부정하고 어마어마하게 깝니다. 결론 어떻게 얘기하자면 민주주의 제도는 플라톤이 이렇게 봐요. 그냥 애매한 군중은 이걸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배경도 있겠지.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죽여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국가라는 어마어마한 책에서 어떻게 밝히냐면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플라톤은 사람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한 80%, 90%. 대부분 돈을 버는데 사람들이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 전사, 즉 군인이죠. 그런 사람. 그리고 정치.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걸 주장하냐면 철인 정치를 주장해요. 플라톤. 지식도 많아야 되고 범종 지식, 뭔지식부터 해서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공익을 위해서만 모든 걸 올인하는 사람, 진리를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 아주 특별한 군주든 왕이든 귀족이든 뭐든 그 한 사람이 이걸 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3국유제, 초장국유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로 하는 이상적인 국가야 틀린데 그 철이는, 그 철학자, 정치인은 왕이든 뭐든 제사를 자기 사유제사를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처자까지 다 공유할 정도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그 정도로 플라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치 충격이 컸나 봐요. 자기 스승이 죽었을 때 굉장히 민주주의를 하급한 그런 정치제도를 받았어요. 플라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민주정은 주무정이랑 똑같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무정치라는 말로 처음 그런 정치적인 용어를 만듭니다. 주무정치 들어봤어요? 주무정치라는 게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들에 의해서 자지우지한 정치를 의미할 때 주무정치라고 쓰거든요. 그런 거랑 민주정의 제도는 똑같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 철인 정치를 하는 이상적인 국가에서
여러 가지가 퇴락의 단계를 거치면 거의 밑바닥에 민주주의 제도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국가, 철인이 정치를 하는 이상국가. 결국에 다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도 군인이 정치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철인 정치까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인의 특성은 명예를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은 없지만 용감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익을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퇴락하고 썩어버리면 어떤 정치체제냐면 과도적이라고 해서 소수 엘리트, 부자들이 모든 정치체제를 지배합니다. 돈 중심, 부자는 어디에 관심 갖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거에 관심 갖겠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또 뭐냐면은 전쟁 그때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죽고 살고 했잖아. 그러니까 용감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부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체제가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플라톤은 얘기했냐면은 군중들, 대부분의 대중들이 이거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저 부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어요. 저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제를 뒤집어야 돼. 선전선동을 해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플라톤은 뭐냐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민주주의하고 그게 대중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권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공적으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지구만 하면은 좀 짜증나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 군중 자체, 대중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봤거든. 그런 사람들이 잡아버리면 이 대중이라는 거는 선전선동이 약하다 이거야. 니네 쌀 한 말 더 줄게. 니네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빠가지고 말든지 자기가 권력을 그 대중 정치를 하는 애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주장하게. 니네 빈고가 주머니 넣어줄게. 나라 재정이 파탄이 나지 말지. 야 50만원 코로나 걸리면 50만원 100만원 줄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치를 펼쳐서 그게 나라가 파산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보다 이 민주정치가 더 썩어버리면 나중에 뭐가 된다? 독재자가 나온다 이거죠. 독재자. 최악으로 간다 이거죠. 그런 단계들을 설정을 했다. 하여튼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학자들은 뭐라고 플라톤을 하냐면 훌륭한 사람인데 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의 현 전제 정치 독재 국가들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돼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 그 당시 2500년 전에도 이거를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다 누구다? 바로 짜장면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플라톤의 제자죠. 이 사람이 당신을 존경하지만 플라톤 당신 존경하지만 그거를 내가 동의할 수 없어 해서 이 정치학이라는 체계를 쭉 뽑으면서 당신 말을 맞지 않으라고 전격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 정치학에 대해서 이 민주정치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획일 안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데 그거를 철인 정치라는 걸로 묶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기각층의 그런 사람들을 부자와 빈민 두 개층을 나누는데 그 부자와 빈민의 다양성들을 존중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혼합 정부를 주장을 합니다. 지금의 상권 분립이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그 토대가 되는데 자 혼자 정치할 수도 있어. 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귀족들이 할 수도 있어.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떤 하나만 주장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혼합했을 때 정치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 표가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야, 이 군주정 자 왕이 지배하는 거죠.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조심입니다.
민주 왕 참 천인놓지 않으면 좋은데 이 새끼 썩어버리면 그만이야. 자, 그래가지고 왕 내려오면은 귀족들 엘리트들이 하는 거 좋아. 근데 부자들이 잡아버리면 골치 아파. 그리고 여러 명이서 권력을 나눠먹다 보니까 나중에 일 터지면 책임지지 않아. 이것도 불안전해. 자, 그 다음에 민주적. 그래,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 권력들, 모든 민주들의 권력을 잡자. 다수결론칙을 따르자. 우리 의견도 달라. 근데 소크라테스를 보니까 이 군중들도 대중들도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이 세계를 다 썩어라 한다 주장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지금의 나중에 보면 좀 이따 얘기했지만 권리장정, 명예혁명하고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가 될 때까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그 주부 정치라든지 대중이 모든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 결론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모든 체제를 인정하되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모든 걸 인정하되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균형을 이루자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자, 지혜자 잘났다 쳐. 근데 이 새끼 하나 썩고 그만이에요. 상지, 학관들 좋아. 얘네들 잘하면 좋아. 귀족정, 소수 엘리트 한다 이거야. 근데 걔네들도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거야. 자, 내려와. 조합원 총회했어.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결정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자를 가장 관심 갖고 모여서 결정하면 그런 것도 설득을 당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지혜자 결정이 우리 학관들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꼬집어서 그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돼서 균형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저도 아리스토텔레스 의견이 가장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끝났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는 이제 끝났고요. 자, 이 역사를 얘기할 때 이 수많은 2500년 후에 지금 현재 민주까지 얘기하면 하여튼 무슨 역사로 설명을 했을 때 가장 옛날 얘기하는 걸 고대,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 중세,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 긴 거를 얘기하면 진짜 한두 끝도 없지만 아주 최대한 간결하게 제가 정리한 걸 봤어요.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고대는 당연히 민주주의 역사를 봤을 때는 대단한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확립이 됐다가 80년, 150년, 200년 끝났습니다. 근데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25만 명, 30명 중에 절반이 뭐냐면 여성들하고 노예들이었어요. 여성과 노예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달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어요. 시민은 남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민이 가죠. 외국인이나 그러니까 이주노동, 우리 말하면 이주노동자나 그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정권을 인정을 했어요. 여전히 한계적으로. 그리고 중세시대로 가면 중세시대는 말 그대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모시대 해가지고 그 교황이라고 하죠. 교황. 천주교 교황이라든지 왕권 실수를 통해 가지고 왕들이 거의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한국은 없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 끝나고 로마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지금 미국처럼 상원이나 하원 이런 거. 그래서 거기는 민주주의 볼 수가 어렵고 개념이 사라졌어요. 한 1000년 동안.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가 오면서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 민주주의 통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영국의 명예혁명 1689년 권리장전, 유의 독립혁명,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대혁명 이 세 가지. 잠깐만 조금 얘기해주면 영국은 어떤 시대였냐면 1689년도가 제임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위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 2세 막 있거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전히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왕도 있었고 의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대표 이런 사람들도 거기 비스무리하게 뭘 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근데 왕하고 의회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왕은
나 하늘에서 받았어. 왕권 시절 통해가지고 내 말 다 들어. 야, 나 지금 왕권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나 프랑스하고 전쟁해. 의회를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은 뭐냐면 이 종교가 되게 중요한데 왕이 저쪽에 있다가 와가지고 스페인가 어디 쪽에 와가지고 제임스 2세가 천주교인.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오면서 뭐냐면 천주교면 그 미국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의회 사람들과 국민들은 기독교인 거야. 근데 얘가 또 천주교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빠그라진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권리장정이라는 걸 나중에 제임스 때 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거를 왕이 받아들여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 징수 못하고 법률 제정 못하고 상비군 유지할 수 없다. 군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선거 자유 보장한다. 의회를 자주 열어라. 그런 거예요. 지금 헌법에 나온 제가 어저께 3시간 동안 읽었던 헌법의 그 내용들이 이 권리장정 17세기에 나온 거인데 상당수 기초가 토대가 돼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은 그 뒤에 이루어진 건데 자 미국은 그 당시에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 그러니까 조계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영국의 왕들의 탄압이 심했죠. 세금만이 걷고 그러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메이플라워 같은 걸 타고 미국을 옮겨온 거예요. 그러나 영국이 뭘 했습니까? 그 미국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다지 땅이거든. 그 세금이 영국 오니까 재미 좀 받거든. 영국이 못 넣는 거야. 그거에서 보스턴 사건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엎어풀고 막 해가지고 막 차를 막 받아내치고 했잖아.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하다가 결국에는 조지 워싱턴이 그죠?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독립하게 되죠. 거기에 독립선언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부여받는다. 자연권 확보에 의해서 정글 중간에 동의하고 정글 권력은 누구에서 나온다? 국내에 나온다. 헌법의 내용이 또 나와. 그리고 이제 프랑스 좀 길게 나왔는데 프랑스 대혁명 아주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 장발장이나 영화도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 막 죽기 들고 로베스피에르 그 공포정치 통해가지고 루이 16세 모아 잘라버리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 모아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는 그 로베스피에르 자기도 잘라서 죽죠. 엄청난 시기였지.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때 무슨 시기였느냐? 그 루이 16세는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내 역사를 공부해. 그 위에 자기 선조 왕조 때부터 이미 빚이 어마어마해. 근데 자기도 또 뭐 해야 돼? 국내 안에서.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막 애 되잖아. 그러니까 이 빚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를 안 됐겠지. 더 하니까 얘네들이 그 제출 충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정책을 하겠어요? 세금을 더 걷겠지. 근데 이미 아사로 지금 몇만 명이 죽고 있는 거야. 근데 국에서는 매일 연주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루이 16세가 뭐냐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빵이 없다. 빵에 달라고 했더니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사람 루이 16세의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기록.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생고하니까 바스티우 그 감옥을 거기 이제 대포나 무게 했었죠. 그때가 지금 다 죽여보고 모아보면 난리가 나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프랑스의 대혁명이라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 어떤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부담스러운 루소의 계몽사상이 퍼집니다. 모든 왕권 신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런 개념이 들기 시작합니다. 영국에는 존 로크라는 유명한 그런 계몽주의자예요. 그런 사상 철학까지 합해되면서 시대에 어마어마한 혁명들이 일어나서 그 상대에서 지금의 민주주의까지 발전한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한적인 게 있어. 결국에 이것도 개념이. 이렇게 해서 그 뭐 상인들이나 이런 애들까지는 정치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여성, 노동자, 농민, 광부, 가난한 남성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17세기, 18세기. 그래서 현대라고 한다면 20세기라면 1900년도 그때부터 이쪽부터 노조가 나오면 19세기에 노동자들 왜 그 러다이트 운동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17세기, 18세기거든요.
노동자들의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동자들도 선거를 달라. 니네만 갖지 말고 이걸 타티스트 운동이에요. 타티스트 운동. 그래서 결국에는 가져요. 그러나 누가 제외되냐면 여성들은 요즘 제외가 돼요. 20세기 1900년도가 비로소 와서 보통제도 선거가 제도가 시행되고 여성들한테도 참정권이 투표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1848년 19세기에 영국의 캐링턴 코먼에서 열린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집회예요. 근데 몇 명이 모였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난리 났겠지. 죽여붙겠지.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서프로젝트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20세기가 1900년도 초예요. 이때 여성들, 즉 영국 여성들이 나한테도 vote for women, 나한테도 투표권을 달라고 이렇게 나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면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우리 노동조합도 그렇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보이지만 영국의 노동자들이 노라이트도 돌고 뭐하고 노조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여성들이 주도가 돼서 우리의 보통 선거 제도들이 비로소 확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같이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자, 뭐예요? 조금만 정리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 민주주의나 이 역사의 민주주의를 보면 이 대중들이나 어떤 왕이나 아니면 그 몇몇의 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까 영국의 명예해방도 보면 왕과 귀족들이 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죠. 또 아까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도 있죠. 대중들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인데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얘기해주고 서로 같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리고 누군가 몇몇의 엘리트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중들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듣고 싸우더라도 해야 이 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쭉 갑니다. 몇 시부터 가요.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직장 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어제 헌법도 제가 쫙 봤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가 있냐면 당연히 국민이 주권자고 주권자는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명성보호에 취업을 들어왔는데 우리가 대표이사 뽑을 수 있습니까? 없죠. 현재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의미되기 때문에 돈이 대빵이야. 맞죠? 돈이 대빵인 거야.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미 현 제도로서 법으로서 미국의 이속제도라는 게 있어요.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직원들이 주주인 거예요. 수익을 주주들이 이 직원들이 다 가져가요. 이미 미국 노동자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천만 명이라고 치면 그 몇천만 명 중에 11%가 이 제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기 보너스를 알아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물론 위에 이게 메탈이라서 독일 금수구조도 잘 되어 있지만 공동 의사결정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파업 없이도 아주 잘 직장내 민주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3개를 볼 건데 하나는 첫 번째 건 뭐냐면 왜 민주주의가 정치체제가 오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만 발을 내디디면 우리가 왜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익을 대표이사나 그 소수가 가져가느냐 뭐 아웃소싱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한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직원지주제도 돈의 결정제도도 나와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장으로 갈게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위치한 증권거래소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상장된 30개의 우량 기업을 표본으로 대표적인 주가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 지수가 산출됩니다. 다우 지수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84년. 당시 40.94포인트에 불과했던 다우 지수는 1972년 1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1987년 2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30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급속한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서 2015년에는 18,000포인트를 돌파하기에 이릅니다.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 다우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에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 반영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수익을 늘리는 것이 곧바로 주주들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순수익이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를수록 주주들이 노릴 수 있는 매매 차익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급부가 존재합니다.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혜택과 임금이 삭감되거나 고객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주자본주의의 메커니즘입니다.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고의 경영가치로 삼는 이런 형태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스타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CEO라 불리는 최고 경영자들입니다. 카리스마를 갖춘 매력적인 CEO들은 기업의 얼굴이 되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만큼 그들의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1995년 CEO의 평균 연봉은 노동자 소득의 20배. 하지만 지금의 CEO들은 노동자의 300배 가까이를 받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치는 대표적인 스타 CEO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81년 최고 경영자가 된 그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회사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지분을 감축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회사의 시가총액을 40배 가까이 올려놓은 잭 웰치. 그런데 지난 2009년 3월 그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반성하는 고해성사를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주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머릿속은 아이디어다. 주주 가치는 경영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노력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In shared capitalism would be all of the stakeholders would have some ownership rights. Now, I mostly focus, my colleagues, on the rights of the workers be stakeholders and that the people who provide capital, they also be stakeholders, people who own shares in the company, that independently of working there. But we probably nowadays should think also about the consumers who are greatly concerned with what companies are doing as well. So they all should have some ownership stake. 1950년대에서 60년대 제너럴 모터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거느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푸짐한 복지 혜택을 제공했고 중산층의 생활 수준에 맞는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매출 규모와 직원 수를 자랑하는 곳은 월마트입니다. 그런데 월마트 직원들의 연평균 소득은 1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간당 임금은 1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유통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를 위해 월마트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증기롤러입니다. 하지만 임금과 복지 혜택을 쥐어짜내는 증기롤러는 월마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임금 삭감을 위해 회사 내부에 있던 직원들의 역할을 회사 밖으로 내보냅니다. 외부 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은 기업 대 기업 간의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이 맡는 업무는 동일하지만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나 투자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신 주주들의 재산권만이 유일한 권리입니다. 과연 기업은 민주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주주는 기업을 통치할 CEO를 선출합니다. 하지만 CEO에게 실제로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주주가 아닙니다. 사소한 행동까지 감시당하는 건 바로 직원들입니다. So the whole idea of democracy is governing yourself. And when you have a collectivity of people, then they are the ones that need to collectively make these decisions. And so a workplace democracy is where everybody who works in the company would be the members. 어떤 이들은 기업의 사적 소유권을 기본권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사람처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사람들이 창조한 공동체입니다. 기업의 재산권 행사에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직원들이 자신의 일부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에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Compromise or abolishing private property, that is perfect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자, 그래서 직장 내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자본을 채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현행 민주주의에 대해서 해결한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는 자기 통치권, 다시 말해 자치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보편타당한 가치라면 기업에서도 자치의 원리인 민주주의는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제 우리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델러웨어주에 위치한 칼리버는 국방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리스트 오스틴 씨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8년 전 이곳 칼리버로 옮겨왔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the longest I've worked anywhere prior to coming to Caliber was probably 3 years. And even then, it wasn't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in the company. It was a large company, so I moved organizations. I've been with Caliber now for 8 years. So it's more than twice as long as I worked for any other company in my career. So yes, no, I'm not going anywhere. 2012년 포춘지에서 일하기 좋은 50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칼리버. 1989년 설립된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2억 3천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숫자도 4개국 900여 명에 이릅니다.
The company was founded in 1989, and in 1994, when the founder wanted to retire, he had to think about what to do, how to let the company continue. And his decision was to reward the employees for the success of the company, let them be owners. 칼리보 회사가 도입한 것은 이소비라고 불리는 직원 지주제도였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사원 모두가 지주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민주적 기업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칼리보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주주입니다. 그 결과 회사는 100% 직원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차가 내 차는 열심히 닦고 뭐 엔진으로 갈아주고 하죠. 렌탈차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그러니까 캘리버 직원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프로핏을 내고 커스터머가 석세스풀하고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자기가 이익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도 오너가 거의 다 가져가죠. 그게 좀 차이가 나죠. 또한 칼리보에서는 매년 이익이 발생하면 모든 직원들이 그 이익을 공유합니다. 회사의 주주인 직원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일종의 이윤 배당이죠. 이윤 배당인데 그 이익을 배당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에는 12%, 그러니까 5만 불을 예를 들어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5천 불.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6천 불.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직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원 지주제 자문위원회입니다. 임기 3년의 자문위원들은 직원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됩니다. First, it's important that everybody vote because their vote is their voice. And when you vote for somebody, be it the one for the board of directors or when you vote for somebody to be on the employee ownership advisory committee, you're voting for somebody to represent your interest in the company and help make sure that the company i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1989년 설립 첫해 900만 달러에 그쳤던 매출이 지난해 2억 4천만 달러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이 같은 민주적인 경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So that's a very good increase. Our ESOP, the value of the company,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since it was started in 1994, it has grown at a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almost 25% a year. That's returns that go back to our employees, much better than I could invest in some other stock market. That increases their retirement account.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350만 불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400만 불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처음 생겼을 때 1989년도에 회사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일한 사람이죠. 직원 지주제도에서 직원들에 대한 수익 대부분은 트러스트라는 신탁 조직을 통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아 각 직원의 계좌에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주식을 평가해 직원들에게 주식 가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 조직에 자신의 주식을 되팔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주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지만 기업의 주인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치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국가만큼이나 기업에도 요구되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민주적인 경제 질서야말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And all the researchers that I, my colleagues, and many other people have done shows there is an increment on average of productivity when the workers
have a stake in the company. So the decision making is absolutely essential if we're going to see the productivity increases in the company. But many decisions are better made by people lower down in the hierarchy of the company, because they see things with their own eyes, their own workplace, and they can do things if they're properly.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한 7분 되나? 근데 이런 이속 제도에 있는 회사 되면 우리 명성업체가 회사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한 90%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미친 듯이라고. 미친 듯이라고. 자, 그래서 독일의 결정의사 제도까지 보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민주적 기업 경영의 원리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90년에 세워진 BPR은 첨단 기술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기업 건설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직과 재미, 독창성,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꼽고 있다는 점입니다. There's always been this desire to make an impact, make a difference, right? So why wouldn't you empower people to go make a difference? And so we want to be entrepreneurial, want to be creative. Ultimately, you want to give people a chance to go try something.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에 의해 공유됩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대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BPR. 이런 평가에는 회사의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I think the real incentive for people to get involved isn't a profit sharing plan. It's understanding their own human worth inside the organization. I think it's better to say that the essential ingredients are ownership, business literacy, and the ability to contribute to decisions.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민주적인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회사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공은 바로 직원 자신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We're all in this thing together. We all have skin in the game. And it's different when, it's a publicly traded company and the stock goes whatever and decisions are made based on accounting statements, or when it's a family-owned company where you're going to work very hard,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going to be 3 or 4 people that are really going to reap the benefits.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온 BPR. 이런 성장 뒤에는 직원들을 회사 운영에 참여시키고 그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해온 민주적인 경영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전미 직원지주센터 NCEO. 이곳은 직원 지주제도를 널리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되었습니다. ESOPs are the primary form of employee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but not the only form. ESOPs were started in 1956, was the very first ESOP company. 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형태의 기업. 이것을 가능케 한 직원 지주제도는 루이스 켈소 박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We should deliberately begin to broaden the capital ownership base. We should do it consistently with the laws of property, with the constitutional safeguards, but not just the constitutional safeguards of property, but also the constitutional safeguards of the rights of man. We talk about human rights. The right to be productive is the #1 human right. 미국에서 직원 지주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Congress's motives for setting up the law to allow ESOPs in the United States were to increase the job security, the retirement security of individual Americans so that they would have more comfortable retirements. They wanted to reduce the stratification of wealth.
관련법에 따라 직원 주주 제도를 채택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이런 규정은 이 제도가 확대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There are 11,000 ESOP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about 10 to 11% of the workforce work in ESOP companies. 이런 기업들은 주식을 공개 상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가지는 회사 내 주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But if it were to happen, if the company was employee owned and then it went public, it's absolutely the case that employees would usually lose voice. That was employees making a decision to increase the financial value of their shares at the expense of the control value of their shares. 지금까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을 보았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상장되면 주주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결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독일 브레멘시에 위치한 브레머 주립은행. 이 은행에서는 매월 월요일마다 특별한 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직원들의 대표로 구성된 직원평의회입니다. 이 회의의 임무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 임금 협상과 업무 협의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가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Zum Beispiel, wenn die Bank ihr Gehaltssystem verändern möchte. Oder wenn die Bank ein Arbeitszeitsystem ändern möchte. Arbeitsbeginn ist heute um 6 Uhr morgens, wer das möchte. Und wenn sie vorhat, das zu ändern, dann wäre das eine Maßnahme, die mitbestimmungspflichtig ist. Der Personalrat beschäftigt sich aber auch mit Einstellungen, wenn neue Mitarbeiter eingestellt werden sollen. Ist das ein Thema für uns? Oder wenn ein Mitarbeiter von der einen Abteilung in die andere wechseln soll, wenn er mehr Gehalt kriegen soll, aber auch wenn mal jemand gekündigt werden soll, muss das über den Personalrat laufen. Das ganze Thema der Mitbestimmung ist mit Sicherheit sehr auch diskussionsintensiv und abstimmungsintensiv, nur auf Sicht, und so muss man es ja auch mal betrachten, sitzen wir alle in einem Boot. Ja, die Arbeitnehmervertretung, aber auch entsprechend die Unternehmerseite. Und letztendlich geht es darum, auch gemeinsam entsprechende Ziele auch zu erreichen. 독일의 기업들은 공동의사 결정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루는 두 기구, 직원평의회와 감독이사회. 직원평의회의 구성원은 직원들 가운데 투표로 뽑힙니다. 그들 가운데서 다시 선출된 직원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뽑힌 주주대표들과 함께 감독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독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하고 감독함으로써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Haben die Arbeitnehmer ein Drittel der Sitze im Aufsichtsrat. Die anderen 2 Drittel, das sind Vertreter der Aktionäre. Und in Großunternehmen mit mehr als 2000 Beschäftigten haben die Arbeitnehmer die Hälfte der Sitze im Aufsichtsrat. Die andere Hälfte ist bei den Aktionären. Und dieses System mit über 2000 Beschäftigten, die Hälfte der Sitze, das ist das Mitbestimmungsgesetz von 1976. 독일의 공동의사 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976년 제정된 공동결정법에 따라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직원평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2,000명 이상의 대기업에게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제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Und als nach dem Krieg es darum ging, die deutsche Wirtschaft wieder aufzubauen,
Da sagte man, wir wollen natürlich im deutschen Staat, wollen wir wieder Demokratie haben und dazu passt in der Wirtschaft die Mitbestimmung. Und es kamen noch andere Dinge dazu. Man muss wissen, im Nazireich waren viele Unternehmenschefs mit dem Nazisystem sehr eng verbunden. Und man sagte, das wollen wir nicht wieder. Wir wollen die Chefs kontrollieren. Das soll auch durch Mitbestimmung geschehen.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자본과 노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1950년대 초반 철강과 석탄 산업에 처음 도입된 후 1976년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 이 제도는 기업 경영은 물론 노사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Ja, wenn es Konflikte gibt, dann werden die in geregelten Verfahren ausgetragen, aber nicht im Arbeitskampf. Vielleicht eher sogar besser, dass sie mit dem Mitbestimmungssystem mehr für sich, für ihre Interessen herausholen können, als in diesem Konfliktsystem, wie es das in anderen Staaten gibt. Sie ist wichtig, weil der Einzelne eben nicht reines Objekt ist in seinem Betrieb oder in seinem Unternehmen, weil man auch den Betrieb als Mensch behandelt wird und nicht nur als Produktionsfaktor. 현대 사회는 지식경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지식 생산을 누가 담당합니까? 이것은 바로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생산하는 직원들은 소외되고 지식 생산에 관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부를 가지고 간다면 자원 배분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당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업은 우리 시민들이 그 속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생존하는 또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의 자치권, 우리의 민주주의가 꽃피워야 할 공간이기도 합니다. 존나 멋있어. 마지막 그 돌리싸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규정에 의해서 해결을 하지 투쟁으로 해결하지 않아. 존나 멋있어. 자, 이렇게 영상을 받고 다 좋다 이거야. 이소제도 좋고 경동결장 의사제도도 좋고 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좋은 취지의 제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미국과 의회에서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법을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회의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이 사진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십시오. 2004년 6월 5일인데요. 2004년 6월 5일. 17대 국회 개원식입니다. 지금 22대 국회를 열었잖아요. 정확히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지금 앞에 보이는 이분 누군지 아세요? 권영길이죠.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고 옆에 있는 분이 담병호라는 분인데 담병호 다 살아계십니다. 담병호 저분이 동지가 3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요.
옆에 우리 금속노조 사무처 출신인 정의당 전 대표 심상정 동지도 있고, 여기에 지금은 이제 하나로 가신 노회찬 의원도 있죠. 우리나라 진보당의 역사에서 2004년 6월 5일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날입니다. 10명의 비례대표 후보와 그 다음에 권익위 후보를 그때 창원시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역의원으로. 그래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뭔가를 법안을 만들려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할 수 있는 단위가 10명이 그게 충족돼야지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다 요구할 수 없지만 이분들의 투쟁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진보당, 정의당 했는데 현재는 지금 노동당하고 진보당하고 또 어디죠? 하여튼 3가지밖에 안 남았죠. 지금 3개인데 그 중에서 진보당만 비례대표로 2명인가 나오고 우리 울산북구에서 유일하게 윤정호 의원이 동지가 현대차 출신 그분이 유일하게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 되어 있죠. 진보당의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송제도니 공동구역적 의사제도니 나발이니 그런 거를 법안으로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1996년도 12월 26일 날을 꼭 기억하세요. 1990년도 언제요? 12월 26일. 지금 국민의힘 전신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이죠. 그 IMF 바로 터지기 전에 그날 노동법 날치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한국당 국회의원들 156명이 그 전날에 합숙을 합니다. 호텔에서.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놓고 새벽 5시 56분에 들어와서 위원장도 아니고 의장도 아니고 부의장 자기 신한국당에서 깡깡깡 쳐가지고 노동법을 날치기. 그 노동법에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인 정리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파견법, 그 다음에 쟁의할 때 무노동 무임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날 다 통과가 돼요. 야당 다 빼고 그 여당만 해가지고 정족수 채워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밀어붙이는 그게 김영삼 대통령에서 머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발단이 돼서 민주노총하고 야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40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권영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래서 40일 동안 350만 명이 참여했어요. 현대차, 현대중공, 어쩌고 어마 몇백 개, 몇천 개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총파업. 뒤집어졌겠지. 그래서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좀 받아들여가지고 조금씩 유예를 했어요. 그냥 이거 복수노조 허용하는 거 한 3년 유예, 이렇게 좀 유예를 했어요. 그런데 파업은 멈췄지. 결국 그게 정리를 했어. 그러다가 뭐냐면 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합니다. 90년도 11월 달인가 해가지고, 야, 이거 이딴 식으로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우리 다 뺏게 생겼다 이제. 응? 그래가지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권영길 후보가, 권영길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 나와서 이제 그거는 이제 위정 안 하고 20일 국민승가 그런 당을 만들어요. 그 안 되다가 결국에는 2004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그때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대표 이렇게 2인 1표제, 1인 2표제 생기잖아. 비례대표 그거 그때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 못하고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넘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다 돈 갖다 주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다 이거를 파급력을 보니 다 정리해 버리고
그래서 비정규직이 생산이 됐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제가 이제 97학번인데 97학년 때 제 대학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관심 없으니까 뭐 맨날 술 처먹고 몰랐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인생이 정해져 돼 있었더라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동지들 진짜 들어보세요. 웃기게. 이때 이 신한국당에서 154명에서 반대가 2명에 5명이 나왔거든요. 자기네 여당인데 이 노동번화시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대표로서 두 사람인데 누군지 알아요? 홍준표. 홍준표가 이런 말이 나쁜다 반대라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지금 명태균 그거 지금 하는 김영선 의원이라고 알아요? 여자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노동법 날치면 난리 나쁜다 하지 마라 라고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란 게, 그 당시 홍준표 의원이 42살 초선이었더라고요. 김영선 의원은 35살 초선이었더라고요. 얼마나 팔팔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반대할 편 안 돼 그렇게 했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준표 그 당시에 지금 시작이죠. 그 사람이 했던 거 뭐 했던 거 했는데, 난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평가들을 내렸냐면, IMF가 터졌잖아. 그쵸?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 이 노동법 날치기를 하지 않았으면 IMF가 오지 않았다. 신한국당이 그냥 힘들었어도, 물론 야당에서 받아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토론에 붙이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의사결정을 안 했으면, 그리고 이상한 편법으로서 얘기 안 했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3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업의 조합원들과 노동자들 파업을 함으로써 외신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한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뭘 했냐면 주식을 다 뺐다고. 일본 애들 자본가 애들 모두가 다 뺐다고. 그러니까 달러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했겠냐고. 그 당시에 세계가 그 동남아 쪽 태국이나 이쪽에서 먼저 터졌거든. 야 얘네 한국 보니까 난리 났네. 야 빨리 빼. 그러니까 외화가 없는 거야. 나 그런 판단을 지금 23년도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 그 인터뷰한 분이. 그때 이 노동법 날치기라고 다시 재고를 해가지고 그 정치인들 뭐 김종필, 그 다음에 김대중 이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유예하자는 결정을 내릴 때 그 위원 중에 하나가 그 인터뷰 23년도에 월간중앙에서 했더라고. 최근에.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쓴 건 뭐냐면, 김영삼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김영삼이 뭐예요? 아까 그 미얀마로 나왔지만 군부를 그 하나를 다 척결해 버렸잖아. 그런 건 좋아. 근데 이런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고 뭐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한 날치 그런 것들을 씀으로써 뭐야? 반발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아까 알수로 얘기하면 왕이 잘못한 거야 완전히. 그리고 귀족적 그 엘리트들이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지? 서로 견제하고 그런 제도를 헌법에 다 준비해놨는데 그 잘못된 구조만으로 IMF가 터졌다는 건 난 진짜 되게 쇼킹했거든 개인적으로. 이거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법 날치기만 안 됐더라면 그렇게 파업도 안 했을 거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슈화도 안 됐을 거고, 한국은 괜찮네 하고 IMF가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우리가 현실 좀 진보 쪽에서 우리 노동의 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은 뭐다? 없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연대성에서 뭐예요? 우리가 집회를 가고 뭐하고 하는 게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키려고. 이제 왜? 우리를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윤정우 형 우리 북구대가 산책하고 맨날 뭐 함께 합시다 막 붙여 있어. 주말에 뭐 여기 동천 가고 뭐 있는데 그분 혼자 뭘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 지금 진보당 대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고 싶은 말씀은,
직장 내 민주주의를 그나마 최저선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뭐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 아 진짜 내가 볼 때. 그리고 내가 공부해본 바로는 진짜 결론이 이거야. 아 정치권도 기댈 수도 없어. 그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민주노총 안에서 윤석열 뽑는 사람 많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나는 그거는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지금 뭐 대자보가 대학에 붙고 뭐가 붙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행태들이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의견이 받아지지 않고 이미 마련한 제도 속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닌데? 아, 예. 아이고, 동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끝날 건데.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역할, 우리가 마지막 최고의 보루라고 본다. 저는 감히 그렇게 본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지키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민은 스스로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뽑아놓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자가 국정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느꼈다면 격려하고 불행함을 느낀다면 대표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지지와 압력, 격려와 압력. 모두 이 격려 압력이 개개인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권리자 의무이다 하다. 우리 조합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되었고요. 민주주의에서는 노력하지 않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 뭐냐? 민주주의는 우리 생활에 행복해 맞는 제도이지만 민주노조도 많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자 도루묵이다. 자, 윈스턴 처칠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이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민주주의 참 좋게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 어디 편한 제도가 없을까?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민주주의 제도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 피곤하지만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도리밖에. 자,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조합원들하고 저도 뭐 항상 뭐 감사하다고 하지만 저도 불만이 있고 또 조합원들도 저한테 불만도 있을 거고 우리 간부한테 불만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러면 모두 차치하고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탔다. 한 배를 탔다.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같이 가자.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어디 지혜라고 꼭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들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탓도 어려운 곳이고 보면 우리 대내적인 상, 대외적인 상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우리 리더들이 있고 또 현장의 조합원들이 있고 얼마든지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교육을 마치고요. 잠깐 우리 나누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